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힘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공격자의 행동 중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65세의) 정현식 씨. 그는 6남매 중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지 않고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정현식 씨. 계약직과 공공근로직으로 오랫동안 일하며 어머니를 부양하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자신의 오빠가 연금보험만을 기다리며 지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기다렸다는 연금보험 수령을 2개월가량 앞두고 있던 시점, 정 씨의 가족은 돌연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정현식 씨는 사건 하루 전인 5월 10일 수요일에 모처럼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서 11일 밤 정현식 씨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새벽 2시 7분 경찰은 신고를 받았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주택이었습니다. 본체와 별채가 가깝게 위치한 구조였으며 정 씨는 그중 별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별채의 현관을 열자마자 처참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정 씨. 시신에는 수십 차례 칼에 의한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22회 찌르고 베었으며 목은 2회 깊게 찔렸습니다. 그 아래로도 수많은 자창과 절창이 확인됐습니다. 몸통은 찌르고 110일에, 다리는 3회, 그리고 팔에서는 깊은 멍과 절단 시도의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날카로운 해칼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했습니다. 도착 당시 정 씨는 현관에서 보았을 때 머리가 오른쪽으로 향하며 바닥에 일자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회칼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흔이 광범위하게 튀어 방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행주부터 출입문의 벽면, 그리고 그 맞은편 바닥에 있던 밥솥까지 방 곳곳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피해자 외에도 2명의 남성이 더 있었습니다. 5월 10일부터 현식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50대의 김승주 씨와 최민호 씨. 한 사람은 침대에 앉은 채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그중 한 명인 김승주의 거주지였습니다. 본체와 별채로 나눠진 집 구조에서 김승주 씨는 별채, 최민호 씨는 본체로 집을 구분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이 있었으며 경찰이 범행 현장인 별채에 도착했을 당시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용의자로 두고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승주는 자신이 술에 너무 취해 잠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흐릿하게 최 씨와 피해자가 서로 목을 조르며 싸우는 걸 봤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최민호는 자신은 저녁 무렵에 두 사람을 두고서 본체로 이동했고 오히려 별채에서 김 씨와 피해자가 서로 욕하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참혹한 살인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다룰 사건은 강원도 홍천군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현장에 2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진술이 마지막까지 엇갈렸기 때문에 이 진실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나오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65세, 그리고 남아있는 2명의 남성은 5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상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절단 시도가 있을 정도로 뭔가 참혹한, 그리고 뭔가 감정이 들어간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상흔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전 사건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상흔 중에서 자상, 절창, 뭐 좌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는요, 찌르거나 내려치지, 벤다는 것은 쭉 꽝 이게 아니라 샥이죠. 그건 힘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폭발시키는 힘의 네, 그런 게 이게 아니라, 아니라 네. 힘을 조절해서. 네네. 힘을 조절하지 어떻게 되냐면 뼈에 걸려요. 근데 그걸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벤다는 게 그만큼
공격자의 행동 중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찌르고 뱉다는 거예요. 근데 뱉은 게 먼저인지 찌르기 먼저인지 이건 사실은 순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 5, 6회? 그리고 머리와 얼굴을 또 찌르고 뱉어요. 거기다가 목은 2번이나 깊게 찔렀어요. 목을 깊게 찌른 건 아마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미웠던 거예요. 이 새끼 봐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고문이죠, 고문.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벤다는 것은 피는 막 튀는데 죽이진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잔혹합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멍하고 절단 시도예요. 그러니까 찌르고 베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네. 여기에 멍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딱 밟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딱 압박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뭔가 자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뭐겠어요? 발로 밟고 칼 같은 걸 이렇게 아 이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투영되고 폭발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그래서 사인도 심장 즉사가 아니라 실혈사예요. 네. 여러 번 해서 또 하나는 피가 전체적으로 비산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했냐면 찌르고 베면은 가해자가 앞에 있으면 뭐가 돼요? 범인에게 앞으로 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뒤에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아 뒤쪽에 벽이나 이런 거에 아 이게 여기에 사람이 서 있었네 뭐가 장애물이 있었네를 느끼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없이 쭉 뿌려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피해자가 계속 움직이면서 그걸 계속 찌르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광범위하게 튀어서 비산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아까 말씀드린 뱉다는 것 두 가지는 이건 범인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인데 이걸 찔러놓고 구경을 했네 이 새끼가 이런 느낌입니다. 충분히 그 자신의 범행의 결과를 지켜보았다라는 고통을 측면이 주고 네. 고통받는 모습과 고통받을 거라고 추정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가해자는 굉장히 반사회성이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바닥에 누인 채 뭐 발견되긴 했지만 그건 어차피 나중에 쓰러졌을 테니까. 네, 여기저기 혈흔이 있었고 특히 뭐 출입문 근처에도 혈흔이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출입문 근처에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출입문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끝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군데에 펴져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도로 네. 댕기는 사람을 도로 댕기고 계속 찌르고 다닌 거예요. 그럼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출입문에서 조우해서 첫 공격을 해서 출입문에 혈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에서 공격을 시작해서 도망가려고 도망가려는 출입문에서 게 또 공격을 했는데 네. 못 도망가고 막으니까 다시 또 네. 와서 결국은 이 반대로 도망간 거죠. 네, 출입문이 시작점일 수도 있고 종점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네. 출입문은 중간점이 어. 도망가려고 하다 못 도망가니까 다시 계속. 가서. 예. 네. 술을 또 많이 뭐 먹었다. 지인들을 마셔서 술을 많이 먹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 안에 3명이 있었고 사망하신 분은 여기가 거주지는 아닙니다. 나머지 둘이 여기서 거주했던 상황이고 특이하게 또 본체와 별체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둘이서 좀 각각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는데 또 술은 셋이 같이 먹었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제 밀실살인 같은 느낌입니다. 예. 돌아가신 분 한 분과 가해자로 추정되는 둘이 있는데 네. 각각 살던 사람. 네. 피해자는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거기 가서 같이 술 먹었다. 그러다가 네. 변을 당한 네네.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범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왜냐? 여기는 CCTV 바깥에 있어서 누가 들어왔 나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은 이 둘 중에 하나거나 네. 둘 다거나 이거밖에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던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요. 그들 사이에 당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던 5월 10일 수요일부터 11일 범행 전까지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함께 갔다는 식당과 사건 장소 인근의 CCTV를 비교해보면 범행 전까지 김 씨와 치 씨의 진술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10일에 세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13시 5분경에 김승주와 최민호는 홍천읍에 있는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시 56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서 두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김승주의 거주지에서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18시 11분경에는 김 씨와 최 씨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현식 씨가 술에 취해 김승주 씨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술을 마시기 위해 둘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시 3분 두 사람은 다시 별채로 복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술상의 동선이 일치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인 주택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골목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의 CCTV에는 두 사람의 귀가 이후부터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김승주와 최민호 말고는 확인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김 씨. 그는 그저 잠을 자고 난 다음 눈을 뜨니 이미 살인사건이 벌어진 다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 씨는 사건 당시를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현식이 형이 계속 자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돌아가라고 깨웠는데 욕설을 하면서 거부했어요. 다퉜다고 해봐야 고작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대로 술을 챙겨서 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봤자 뭐 바로 옆이었고 이후에는 싸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던 거죠. 이후 별채에서 현식 씨의 시신을 발견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최 씨의 주장. 경찰은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하였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진입로 CCTV에서 확인된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건물의 담벼락을 타고 넘으면 CCTV에 걸리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담벼락부터 별채까지 제3자의 침입 흔적을 찾았습니다. 어디에도 침입의 물적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장소 인근을 수색하던 중 최 씨가 머무는 본체 거실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피를 닦아낸 휴지 뭉치와 피 묻은 소주병이 발견된 겁니다. 발견된 물건에 묻어있던 피는 현식 씨의 혈흔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해당 증거에 대한 DNA 검사가 이뤄졌고 검사 결과 또 한 명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신고자이자 목격자였다고 주장하던 최민호 씨의 것이었습니다. 네, 당일날 아침부터 술을 마셨고 한 번 헤어진 다음에 또다시 또 5시쯤에 다시 술을 마시러 와가지고 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긴 합니다. 네, 많이 마셨는데 네, 오래 마신 거죠. 네, 전체 양은 많은데 시간이 길면은 네. 많이 취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좀 술에 젖어 있었다 정도의 표현이 먹고 될까요? 쉬고. 네, 그러니까 먹고 쉬고. 그만큼 뭔가 할 얘기가 있었거나 네.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뭐 할 얘기가 이제 뭐 셋이 어느 정도 친하다는 얘기는 좀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 뭐 원한 관련된 이야기, 뭐 금전, 채무 등은 뭐 없었던 사이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아주 친하냐? 꼭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들 같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되냐면은 감정적 트리거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의 진짜 트리거가 뭔지를 모르는 정도로 모르는 친하기 거지. 때문에 모르니까. 네, 술은 예전에는 조금 먹긴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깊이 술 먹은 적은 없어. 그러면 속 얘기를 하잖아요. 속 얘기하다 보면 발작 버튼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계가 더 위험한 거예요. 모르죠. 나한테는 별 얘기 아닌데 저 사람한테는 이게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하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네네, 이 관계가 제가 보기엔 그런 관계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나는 술을 먹고 거의 잤다가 깼는데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김승주고, 최민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난 심지어 공간도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민호가 있던 본체 거실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휴지 뭉치와 소주병이 발견이 됐었다라고. 근데 이제 시신은 김승주의 집에 있었죠. 절체에 있었다. 그렇죠. 그 옆에 김승주가 있었던 거고. 네네.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한쪽은 현장에 있었다, 더 가깝게 있었다. 한쪽은 저쪽에 또 물적 증거가 일부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헷갈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물적 증거를 일단 따라가야죠. 진술보다는 물적 증거를 따라가야죠. 네. 그러니까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게 휴지 뭉치, 소주병. 그럼 하나씩 배제를 해야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능성 게임으로 네. 경우의 수를 따져가는데 최가 범인일 때 죽이고 자기는 여기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휴지와 소주병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김이 범인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죽이고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동선을 중간에 있는 네. 뭐 물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 손에 있는 흉기를 뭐 잡았다 안 잡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리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혈흔들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다 봐야죠. 네. 근데 김승주 입장에서도 사실 여기가 별채가 난리 막 쳐진 상황인데 굳이 그거를 그 상황에서 잠깐 빨리 가서 갖다 놓고 심어 놓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김승주가 네. 내가 얘를 죽였는데 혼자 죽인 것보다는 저쪽이랑 같이 죽였거나 네. 아니면 제 얘기를 듣고 내가 같이 죽였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공범이야. 공범이니까 형이 줄어들 수도 있어. 아니면 쟤한테도 의심을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공범일 가능성은 지금 현재 없는 그런 피해자의 상흔인 상태고요. 그렇죠. 혼자 네. 한 건 맞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3자의 가능성은 일단은 CCTV 상으로는 이제 주택 현관문은 없고 그렇죠. 담 넘어가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흔적이 남아야 된다. 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는 제3자는 가능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범인의 정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피 묻은 휴지에서 발견된 최 씨의 DNA. 하지만 정작 범행에 사용된 회칼에서는 최민호 씨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현식 씨는 회칼에 40회 이상을 찔리고 베어 사망했습니다. 다만 회칼 외에도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 조리용 칼이 있었으며 이는 방 한쪽 벽면에 걸려 있었기에 접근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알루미늄 칼 가방에서 회칼을 꺼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해당 회칼에서는 김 씨의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회칼에서 자신의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승주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알루미늄 가방에서 칼을 꺼낸 건 다름 아닌 정 씨였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김 씨에게 요리사가 맞냐며 칼이 잘 드는지를 확인해야겠다며 멋대로 칼을 꺼내 나무 도마를 자르려고 했다는 진술. 자신의 지문은 그저 정현식 씨로부터 위험한 칼을 빼앗고 안전한 곳에 올려두는 과정에서 남았을 것이라는 김 씨의 주장. 김승주는 거듭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고 있던 사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며 최민호의 범행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말하는 건 최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최민호 씨는 자신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기 전까지는 분명 본체 거실에 피 묻은 휴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웠던 사이 누군가 본체에 들어와 피를 닦아 버린 것 같다는 주장. 그리고 해당 휴지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된 까닭은 자신이 그 휴지를 김 씨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거지 밖 골목 CCTV에서는 신고 직전 새벽 1시 58분에 밖을 서성이는 김승주의 행동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10초 정도 머뭇거리다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약 9분 후 최 씨의 신고가 이뤄졌으니 본체의 현관문을 두드렸던 시기도 그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양손과 손톱에서는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지속될수록 최 씨의 진술은 증명이 되어갔고 김 씨의 진술에는 의문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김승주 씨는 자신에게 불리해져 갈수록 더욱 억울하다며 수사기관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김승주는 사망한 피해자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남의 집에 와서 자빠져 자고 지내는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여러 정황과 의심 속에서도 경찰은 사건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했습니다. 김 씨가 그토록 억울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실은 수사 과정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집에 칼이 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칼을 보관하는 좀 작은 알루미늄 그런 가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회칼을 꺼냈는데 자기 이제 김씨 지문이 확인됩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이 좀 취해서 피해자가 취해가지고 뭐 위험한 행동을 하길래 당연히 내가 뺏어서 넣었으니까 제 지문이 있죠. 근데 정말 제가 술이 좀 많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말명 떡이 돼가지고 잠들었기 때문에
난 잘 모른다. 근데 모르겠다. 이 옥에 침입할 수 있는 사람은 밖에는 없고 응. 이 본체에 있는 본인이거나 네, 그 앞에 있는 최 씨거나. 네, 해봐. 최민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계속 억울하다라고 좀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가능성을 제끼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범인이라고 치자. 그런데 부엌에 다른 칼도 있는데 굳이 회칼, 그 안에 들어있던 회칼을 꺼내서 회칼로 공격할 그럴 강큰 범인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에서 회칼이 가방 속에 있어야 된다. 네, 가방 속에 있는 거를 열고 꺼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네. 그걸 꺼내서 찌르는 그걸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김밖에 없지 않느냐. 네, 돌아가신 분과 칼 갖고 시비가 붙어갖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합리적인 설명이죠. 네네. 새벽에 이제 CCTV에 김 씨가 찍힌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1시 58분경에 집에 나와가지고 잠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신고는 9분 정도가 지난 새벽 2시 7분경에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 나와서 잠시 이제 약간 방황인가 머물렀던 이 행동은 무엇이고 만약 범행이 이뤄졌다면 이 이후에 들어가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전에 벌어진 것인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거는 이 전에 벌어진 거죠. 그 전체를 찌르고 베고 이게 네, 뭐 10분 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최소한 1시간 이상. 네, 그러면 범행을 한 후에 본인이 1시 58분에 잠깐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때 너는 뭐해? 너는 이때 나왔었잖아. 너잖아. 너 10초에 뭐에 나왔었어? 물어봐야죠.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 행동은? 범행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살인은 각성이죠. 그리고 나서 뭔가 흥분된 상태여서 나와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음의 정리가 된 거죠. 네, 근데 거기서도 마음의 정리가 됐다는 것은 약간 좀 여기서 이런 거죠. 아, 이걸 감춰야 돼? 아니면은 도망갈까? 이런 생각들인 거예요. 본인이 범인했다면은 주거지로 들어간 시체 있는 옆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뭔가 생각이 있겠죠. 김승주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현장에는 별채에는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목을 받는데 억울하다고 이후에 주장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나와서 잠깐 나와서 그 공간을 벗어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때 그 피 묻은 휴지하고 소주병을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세팅의 의미로 그렇죠. 갖다 놨을 수 있는 거죠. 찍히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네,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고 그래 저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고 왔다 해서 했는데 그 시간 짧은 시간에 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뭔가 저지른 뒤에는 스테이징을 하기가 너무 네,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기는 것이 아닐까. 명확한 것은 최의 양손과 손톱에서는 혈흔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최는 그 칼을 써서 피가 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 난삽한 공간이기 네. 때문에 여기 혈흔이 안 틀릴 수는 없는 없죠. 그러니까 최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칼을 접근하진 않았다는 거니까 김이 해결을 해야죠. 근데 김은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고 나와서 머뭇거리는 행동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문이나 뭐 이런 것 있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니까 그런 거겠지라고만 하면은 변명이 안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김 씨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얘기를 했고요. 왜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잔혹한 범행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이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진술 초반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증거가 거론되자 김 씨는 그날 밤이 기억났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하고 일정한 진술을 하는 이는 최민호 씨였습니다. 자신이 정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김승주 씨와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별채의 문을 여니까 현식이 형은 쓰러져 있었고 김승주가 멍한 표정으로 천장과 현식이 형을 번갈아서 보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 사람 누구냐고요. 제가 현식이 형 왜 쓰러져 있냐고 물으니까 김승주가 대답했어요. 죽였어라고.
본체에 있던 피 묻은 휴지 뭉치와 회칼, 피해자의 손톱, 그리고 이불 아래 숨겨져 있던 피 범벅인 김승주 씨의 옷까지 여러 증거 속에서 김 씨의 DNA와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김 씨를 지목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정현식 씨를 알게 된 건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원한이나 금전 관계에 얽힌 것도 아닌데 자신이 뭐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가 있겠냐며 하나씩 따지면 사실 아는 사람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계속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김 씨의 과거를 확인해보니까 10회가량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김 씨의 과거 범행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에는 술에 취한 채 아무 연관이 없던 이들의 원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던 이를 향해 중식도를 들고서 내리찍을 듯 행동하며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서 알지 못하는 이에게 폭행 및 흉기 협박을 저질렀던 김승주. 김 씨는 과거 범죄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주방장이 구경하던 중식칼을 같이 구경했을 뿐이었는데 특수 협박죄로 만들었다거나 자신은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어째선지 준강제추행죄가 되었다거나 그렇게 모든 죄를 자신에게 덮어 씌웠다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게 되자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행동에 정 씨의 유족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된 강력 사건임에도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는 김 씨에게 최고형이 선고되길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정작 김승주는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잘 모른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며 뒤늦게 철회하였습니다. 김 씨는 끝까지 어째서 자신에게만 잘못과 책임을 묻냐며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큰 목소리로 죽이지 않았다며 소리를 쳐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 씨에 대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네, 최민호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에 갔을 때는 앉아 있었다, 김 씨가. 뭐야 이거 누구야? 라고 했더니 뭐 현식이 형 죽였어 라고 대답을 했었다. 본인이 얘기한 네네.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네. 죽였어. 왜 죽였어? 그러니까 아이씨 왜 지랄이야 여기 와서 저기 와서 뭐 자빠지고 지랄이야 남의 집에 자빠져 자고 그러니까 다 피해자 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뭘까요? 돌아가신 분이 뭔가 자기에 대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피해자 탓을 하는 거죠. 네. 전과가 있습니다. 10회가량의 형사처벌 폭력 전과인데 이때도 뭐 칼 관련돼서 위협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뭐냐? 2013년도에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의 논룸에 들어가서 폭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딱히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중식칼을 해서 협박하는 특수협박이죠. 네. 김은 뭔가 자기가 수틀리는 게 있으면은 도구든 뭐든 해서 협박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때리고.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 김은 뭔가 발작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억울하다. 주방장이 그도 중식칼을 같이 구경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중식도로 주방장을 찍을 듯이 이렇게 했다. 뭔가 발작 버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뭘 해도 난 억울하다. 피해망상이 계속 있는. 네. 그러니까 피해망상에 대해서 지적하면 바로 공격하는 네. 그런 특성을 지금 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신 정현식 씨하고는 한 달 정도 안 사이라는. 한 달이 뭐 네. 그냥 대충 사회생활에서 그냥 한두 번 본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상대방에게 있던 또 원인을 전가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유영철식의 어떤 그런 사이코패스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워낙 갑자기 폭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망상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분조장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 간헐성 폭력 장애가 네. 있는 폭발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속에 네. 살인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를 이렇게 잔혹하게 가지고 논. 네. 근데 그것이 뭔지는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특수폭행이나 이런 거 죄를 할 때도 그게 심리검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그냥
쟤는 좀 갑자기 발작을 하는 애 이런 걸로 그냥 정리가 됐던 거죠. 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을 하다가도 뭔지 몰랐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마지막까지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얘 입장에서는. 네. 왜냐? 피해자가 실혈사잖아요. 피가 흘려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 있어서 계속 그냥 피를 흘리면서 뭔가 신음하고 이런 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 입장에서는 난 진짜 죽이려고 한 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죽인 거죠. 그렇게 찌르면 당연히 죽죠. 미필적 고의죠.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는 이 범인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감정인 거예요. 네. 자기 감정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에고센트릭하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난 억울해. 난 제가 날 자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뿐이야. 죽은 건 지가 알아서 죽은 거지 왜 와서 자빠져 지랄이야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혹시 좀 동기의 일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현식 씨가 자기 마음대로 김 씨의 칼을 꺼냈다. 내 칼을 꺼냈다. 내가 말리려고 했는데 내 얼굴 밀치면서 약간의 좀 뭐 그런 다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칼을 둘러싸고 이제 뭔가 물리적으로 잡고 그만해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폭발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 그게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죠. 칼 좀 보자. 너 요리사라며? 뭐 하고. 아니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 범인한테 발작 버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한테 소중한 네. 뭐를 내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네, 재판 결과입니다. 1심입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전후의 경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수사 기간에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왜 남의 집에 와서 자빠져 자고 지랄인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행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또다시 극악무도한 이 사건 살인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가 없다. 무기징역,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2심이 진행이 되는데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 내용과 유사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최민호 씨에게 죄를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항소가 기각이 돼서 원심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하고 재책임이고 뭐 이거가 바뀌질 않네요. 자기중심성이 강하죠. 네. 그러니까 피해망상이 되게 크고 그 피해망상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화된 폭력성으로 그 풀어내는 폭력성이 상당히 심각한 그 칼을 이용한 어떤 행위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피해자는 돌아가셨을 거라고 봐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고 찌르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단시간에 일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런 범인의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수치화해갖고 네네. 예를 들면은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특수 협박이라든가 이런 앞에서 있었던 몇 건 속에서 이런 위험성을 체크해서 좀 관리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 피해자는 자기는 그냥 사회에서 만난 그냥 술 친구라고 생각하고 술을 먹었는데 갑자기 애가 돌변해갖고 자기를 이게 참 사실 범죄를 다루는 사람이나 범죄학에서의 한계입니다. 네. 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은 뭔가 중간에 무슨 계기점이 더 있었는지 여기서는 수사한 바가 없어요. 그냥 앞에 특수폭행과 지금 이 사건밖에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걸 찾아갖고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처리된 거죠. 네.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폭탄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그렇죠. 이건 네. 뭐 형량은 뭐 근데 이게 잔혹하게 살해한 거로 봐서는 이게 조금 그 범행에 대해서 그 판결문에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네. 혹시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사될 때 네. 기록에 남겨야지 참고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면은 어떻게 죽였는지가 안 나오니까 네. 이 범죄자의 위험성이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그냥 술 마시고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었던 피해자였는데 이런 사람을 자기가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